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9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황명석입니다. 자, 어제 많은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연휴가 끝나간다는 그 아쉬움, 그런데다가 이제 연휴 끝나고 내일 당장 출근해야 된다는 걱정, 거기에 플러스 알파, 출근할 때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뉴욕 증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 있을까, 좀 잘 이쁘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셨을 텐데 아쉽지만 결과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던 이유, 그리고 우리 연휴 동안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이슈들 한번 묶어서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오늘 브리핑 뉴욕으로 일주일간의 어떤 이벤트들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욕 증시 오늘 마감 상황부터 일단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참 아쉽죠? 3대 지수가 모두 파란불을 켜고 말았습니다. 사실 연휴 동안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도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쭉 경신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흐름이 조금은 무색하게도 보시는 것처럼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딱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락했다는 게 약간은 조금 불편한 그런 진실이기는 하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1.9% 하락하면서 113달러에 머물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5%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요. 그걸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매도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이 연휴 동안 좀 많이 빠졌어요. 애플의 아이폰 16 프로가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전 주문이 부진했던 것에 의해서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그 부분을 오늘은 좀 만회하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애플은 시장과 좀 반대로 움직였던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의 체크 포인트 3가지. 먼저 첫 번째, 다들 기억하시고 예상하시는 것처럼 연준의 결정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때 2020년 아마 기억 생생하시죠? 그때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연준이 갑자기 긴급 회의 소집을 하고 그때 급격하게 제로로 낮췄던 그때 이후에 4년 만에 금리가,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제 긴축을 중단하고 완화 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동결을 유지하다가 한번 크게 바뀐 거기 때문에 설마 크게 바뀌겠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50bp라는 빅컷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일주일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25bp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가 어제 또 이제 상황들을 체크하면서 보니까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라고 이제 연준과 굉장히 가깝게 지낸다는 그 기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연휴 기간에 50bp를 좀 옹호하는 뉘앙스로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각에서는 연준이 이미 닉 티밀하우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흘렸고 이게 여론을 조금 충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좀 나왔구나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50bp 가능성이 70%까지 높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결국 이 결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 50bp는 이제 인하를 한 거고 이제 이번에 25를 할 것이냐 50을 할 것이냐 그거 갖고 싸우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단숨에 4.75에서 5%라는 5% 아래쪽으로 금리가 내려가게 됐는데 이게 9월 FOMC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을 이제 점으로 찍은 점도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 자료잖아요. 지금 이미 이 2개의 점이 찍혀 있는 이 구간까지 한 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중간값으로 가려면 여기 밑에 한 칸, 두 칸을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연준이 올해 안에 11월, 12월 FOMC가 남았는데 그때 25, 25씩 한 칸씩 더 내려가겠구나. 2번 정도는 더 인하를 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까지도 조금 더 가파른 금리 인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앙값이 아래쪽에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하나,
둘, 셋, 네 칸을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25bp씩 4칸 하면 100bp가 추가로 인하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4.75에서 50인데요. 거기서 올해 50, 내년 100, 150bp가 추가로 인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초반대까지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고요. 생각보다 좀 가파르네, 빠르네라고 해서 시장이 좋아할 수도 있었는데 왜 결국 시장이 좀 안 좋게 반응을 했냐? 결국에는 이게 제 생각에는 25를 했어도 50을 했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50bp 인하를 한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좀 놀랄만한 이슈가 됐잖아요. 경기가 많이 안 좋은 건가? 라는 질문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벽하게 그러니까 명쾌하게 답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연준이 이번에 점도표를 발표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0.1% 하향을 했고요. 실업률 전망치도 0.1% 높였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지금 미국의 경기를 좀 불안하게 보고 있어서 50bp를 급박하게 인하하는구나 쪽으로 생각이 충분히 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25bp를 인하했으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지금 실업률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 고용이 무너지고 있는데 연준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왜 50bp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아마 파월 의장은 또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을 거고요. 그걸 또 시장은 불안하게 해석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음 장부터 넘겨주시면 지금 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결국에는 오늘 뉴욕 증시가 하락한 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뉴욕 증시 하락을 많은 기자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 우려라고 쓰셨던데 이 부분이 만약에 정말 경기 침체 우려였으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FOMC 전후에서 금리가 변동성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쭉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중 흐름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달러화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정말로 침체를 하는 거면 달러화가 이렇게 FOMC 시간 동안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금리나 달러나 어느 정도 좀 뉴스에 팔아라 혹은 뉴스에 사라 이런 부분들이 좀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뉴욕 증시나 금리 달러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FOMC에서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반대로 좀 하루는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금값과 유가도 마찬가지로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값도 사상 최고치까지 또 갔다가 아무래도 달러와는 반대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금값은 조금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가는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담으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최근에 좀 올라왔거든요. 이에 대한 반발작용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늘은 좀 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연준이 팩트만 놓고 보면 경기에 대한 전망을 조금 불투명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고 조금 과속을 하면서 50bp를 인하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아직까지 오늘 뉴욕 증시 하락으로만은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할 수 없다. 판단 유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나왔고 만약에 연준이 말한 대로 어찌됐든 경기 침체는 아직까지 보고 있지 않으니까 침체 없는 인하라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야 될까? 침체 없는 금리 인하가 있었던 구간 동안에 흐름들을 봤을 때 3개월의 수익률이고요. 6개월의 수익률이고요. 12개월의 수익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아래쪽은 좀 변수가 많았던 구간 2000년도 그때 당시에 이제 닷컴 버블이 터졌던 구간 2007년도 이때는 2008년 금융위기가 왔던 구간 2019년도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 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좀 제외를 했고요. 지금은 뭐 그런 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각에서 시그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증시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한 1년여 동안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러면 무슨 종목 사야 돼요? 이때 탑 10 스탁들이 이렇게 뽑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웨스턴 디지털, 램리서치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경기의 어떤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술주 중에는 여기 애플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이 아시는 것처럼 경기 소비재이기도 하잖아요. 경기가 좋아질 때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을 하니까 타겟도 경기 소비재로서 같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이외에 헬스케어 관련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또 아래쪽에 암젠 같은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주와 바이오 섹터 들어가 있고요. 경기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바닥 찍고 올라온다면 소비재도 조금씩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UBS에서는 또 따로 탑5를 이렇게 짚어줬습니다. 뭐 크게 특징적인 부분들은 없고요. 여기도 웨스턴 디지털이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모더나가 들어가 있는 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금융주, 뭐 키코프 이런 종목도 들어가 있는 한편 러셀 쪽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되면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흐름에서 러셀 쪽에서도 이렇게 5가지 종목을 뽑았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체크 포인트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에 제가 가장 좀 충격적으로 봤던 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한 번의 총알을 피했다라는 뉴스인데 총알이 쏘여진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뭐 암살 시도가 좀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후보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오늘 나온 기사로는 111명의 공화당 전 의원들이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게추는 많이 해리스 쪽으로 좀 넘어가 있는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 흐름이 나타날지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휴 기간 동안 신재생 에너지, 풍력 관련주, GE 버노바 혹은 태양광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챙겨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특징주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간밤에 있었던 그런 S&P 500 맵인데요. 이것만 봐도 사실 흐름을 특정하기 어렵죠. 방향성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오늘은 FOMC 당일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앞으로 시장이 좀 빠질 겁니다, 오를 겁니다 라는 말씀을 쉽게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좀 볼만한 종목들 한 3가지만 꼽아봤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 흐름 속에서도 불구하고 가장 돋보였던 섹터를 꼽자면 여기 홈빌더 ETF, 그러니까 건설 건자재 섹터는 확실히 최근의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수혜로 가져올 수 있는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이 레나라든지 KB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미국에도 이런 종목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오늘 건설주의 움직임, 건자재 섹터의 움직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는요. 애플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애플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외로 이번 아이폰 시리즈의 사전 판매가 굉장히 좀 부진했다고 합니다. 지난 15 시리즈보다도 훨씬 안 좋았던 건 AI를 달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았던 건 굉장히 좀 시장이 실망감을 느낄 만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크게 하락폭이 좀 나오는 모습이 있었지만 오늘 다행히 좀 만회를 했어요. 그런데 모건 스탠리에서 애플의 주가가 $200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220이고 크게 빠졌어도 210 위쪽에 있었는데 $200면 여기거든요. 글쎄요, 여기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아이폰 16 프로가 과연 얼마나 잘 팔리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전망이 좀 불투명해졌다. AI가 크게 어필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정도는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 하나만 더 챙겨볼까요? 연휴 동안에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또 뉴스를 많이 쏟아냈던 종목이 인텔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인텔이 2개가 있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파운드리를 분사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수혜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 또 금세 또 3% 차익 매물을 뱉어내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텔도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영향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도 안 좋았던 것처럼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매도 리포트도 나왔던 것처럼 인텔도 그 부분의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 좀 올라가다가 계속 이 벽에서 멈추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인텔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아직은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는 한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연휴 이슈들 쭉 묶어서 전해드렸는데 잠시 후에 프리미엄 미국 주식에서는 FOMC 특집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은 집중 분석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고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4년여 만에 연준이 인하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뭐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그 폭이 이렇게 50bp B컷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일주일 전만 해도 많지 않았는데요. 이 결과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일단 마감을 했고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은 딜사이트 경제TV 오진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연휴 동안에 뉴욕 증시가 좀 좋았다고 제가 전해 듣긴 들었는데 네. 그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지 못해서 기자님이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 한번 정리하고 FOMC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조금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추석 연휴 굉장히 더웠잖아요. 예, 그렇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묘 가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가 상당히 뜨거웠는데 이 굉장히 초조한 연휴를 또 이번 주에는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사실은 뭐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빅컷 오늘 이제 결정이 됐죠. 빅컷이 나올 것이라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나스닥, S&P 500 지수 올해 들어서 최고의 상승 주간을 또 맞이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괜찮았다는 거죠? 굉장히 좋았던 그런 한 주였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를 또 지켜보는 그런 주간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연휴 동안 그러니까 월요일과 화요일장을 봤을 때는 상당히 혼조적인 분위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실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둔 굉장히 혼조적인 시장이었다. 그러면서도 추석날까지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S&P 500과 다우 종합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S&P 500은 특히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다만 월요일장은 나스닥은 빠졌고요. S&P 500하고 다우는 좀 올랐는데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은 뭐 앞서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엔비디아도 아니고요. 금리 전망도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홍콩에서 활동하는 대만의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인 권밍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이 권밍치가 새로운 아이폰 16 시리즈의 사전 주문 판매량이 약 3,700만 대 정도 나왔는데 이게 전작보다 한 13% 줄었다. 이런 리포트를 내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 이유를 좀 보니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AI를 탑재하고는 나왔는데 AI를 탑재한 걸 쓸 수 있으면서 발표를 한 게 아니었고요. 두 번째는 동시에 발표를 했던 회사가 한 군데 있습니다. 화웨이죠. 그렇죠. 화웨이에서 이제 2단으로 접는 폴드폰을 선보인 거예요. 좀 예. 비싸긴 하지만 중국 분들이 워낙에 애국심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워낙에 큰 사전 판매량을 기록했고 이게 경쟁이 되면서 애플 판매량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기술주들은 부진했고 금융주로 한 주 전에는 이제 금융주가 안 좋았잖아요. 네. 이제 로테이션이 되고 순환매가 되면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어도비, ARM 전부 빠지고 JP 모간하고 바클라이스 그리고 웰스파고가
또 오르는 강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분사할 거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여태까지 굉장히 부진했던 인텔이 오랜만에 파란불을 켜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게 확실히 좀 로테이션이 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주가 이제 전망이 안 좋았었는데 이게 또 실적과 뭐 이것저것 하면서 테크로 다시 역시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하루 더 가볼게요. 월요일이었고 화요일로 가보면 역시 S&P 500 다시 사상 최고치 찍었고요. 상당히 장은 좋았습니다. 특히 러셀 2000이 이제 소형주 모임인데 굉장히 좀 올랐던 모습을 보였고요. 이날 나왔던 이제 지표가 오늘 FOMC 회의에도 반영이 된 거겠죠. 8월에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오른 걸로 나왔는데 이게 사실 예상치가 마이너스 0.2%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게 나왔고 그러게요. 이게 이제 월마트라든지 타깃이라든지 이런 소매 업체들, 쇼핑센터들 이런 곳의 기업들이 좋았던 실적까지 감안하면 미국 경기는 걱정만큼은 침체는 안 되는 것 같다라는 확인을 해줬던 그런 지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로버트 카플란 전 댈러스 연은 총재가 CNBC에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 카플란 총재가 내가 그 FOMC 테이블에 있으면 50bp 인하할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네. 이제는 발표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틀 전만 해도 50bp 간다. 이런 지지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 여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인텔 굉장히 좋은 소식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분기 배당금을 인상하고 자사주를 600억 달러 규모로 매입하겠다 이런 소식을 또 냈고요. 인텔도 연방 보조금 얘기가 또 그때 나오면서 상승세를 살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를 덧붙이자면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50bp 인하에 확실하게 불을 딱 땡겼던 사람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릭 티밀하우스라는 기자분이 계신데 예. 이 양반 이제 비공식 대변인이라 그래요. 그쵸. 연준에 이분이 다시 한번 기사를 리라이팅을 해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힘을 실으면서 50bp 역시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불을 지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로테이션이 좀 일어났고요. 최근에 부진했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왔고 그 배경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50bp까지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급속도로 자라나면서 네네. 시장을 좀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쉽게도 50bp를 막상 인하하니까 시장이 반대로 하락으로 전환을 했어요. 네. 지금 상황을 한번 일단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0bp 인하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25bp에서 혹은 동결까지도 봤던.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좀 정치적으로 번진 분위기가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기 때문에. 대선이 앞에 있으니까. 네, 대선이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FOMC 회의 끝나고 나온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는 독립기구다. 이런 이미지를 확실하게 갖고 있고 선을 좀 그었군요. 그렇게 결정된 금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요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은 이 오늘 결정된 50bp 인하라는 것이 2020년 3월부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올라갔던 금리를 지난해 7월에 딱 지금 지금 내리기 직전까지 맞춰놓은 거거든요. 요거를 4년 만에 다시 내린 것이고 그때는 또 임시 FOMC 회의를 통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던 것인데 그랬죠, 예. 그거를 제외하면 2008년 금융위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그 이후에 약 16년 만에 지금 50bp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물가 지표니 뭐 경제 성장률이니 고용 지표니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라는 것이 최근 이제 컨센서스였는데 네. 최근에 나왔던 이제 고용 지표가 살짝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연준이 얘기해왔던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같은데 고용이 튀니까 이제 50bp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 8월 23일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는 통화 정책을 바꿀 때다라는 말을 직접 파월 의장이 내놓으면서 그랬죠.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온 그런 상황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50bp를 한 배경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험성 금리 인하면 참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하겠는데 경기가 진짜 안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면서 시장이 좀 하락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파월 의장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많은 시장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맨날 얘기했던 것이
페드가 이번에 50bp를 내리게 되면 지난 코로나19 때 내렸던 금리에 대응됐던 그 방법을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걸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는 현상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고 예. 그게 파월 의장이 만약에 퇴임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실책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거를 완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고 예. 파월 의장의 코멘트와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좀 보자면 좋습니다. 노동시장의 강세, 타깃 인플레이션 2%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연준의 커미트먼트, 확신을 반영했다. 이번 50bp 인하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국 GDP가 상반기에 2.2% 올랐고요. 소비 지출, 설비 투자도 회복됐다고 하는데 다만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을 합니다. 실업률이 4.2%로 여전히 높고 급여 일자리,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은 뭐 페이드 잡이니까 정규직에 가까운 그런 예. 형태인데 3개월 평균 11만 6천 개로 올해 초보다 많이 줄었다. 이러면서 스테이트먼트를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노동시장 문제는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또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랐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악화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분기별 고용 데이터인 QCEW라는 데이터를 이제 구체적이지만 좀 꺼내게 되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이제 급여 데이터, 앞서 말씀드린 이 정규직의 급여 수준 데이터가 앞에 나왔던 것들이 낮게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아마 내부적으로 확인이 됐나 봐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50bp를 결정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을 지금 하고 고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그러면서 이제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둔화할 경우에는 뭐 앞에서 이제 닷플롯이라는 걸 점도표를 보여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로 점도표대로 간 적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도 계속 확인하면서 네, 대응하겠다.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속도를 적절하게 하면서 고용 지표에 포커싱을 하겠다. 이런 설명을 내놓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좀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최근에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왔고 그때마다 예를 들면 뭐 8월 초, 9월 초 일주일 동안 정말 좀 충격적인 그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목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연준이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또 시장이 조금 예민하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상당히 예민하게 본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뭐 지표 발표되는 거 밤에도 보고 새벽에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연준이라는 큰 이벤트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지 사실은 지금 굉장히 혼조적인 모습의 히트맵을 보셨을 텐데 네. 이게 오늘 50bp를 인한 것이 시장에 반영되고 회복되거나 다시 거꾸로 내려가는 것을 눈으로 보기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렇군요. 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어떤 하락 전환이 뭐 사실 하락폭이 그렇게 컸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50bp 인하가 시장에 충격을 가져다 줬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관점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일단 노동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기자회견,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 외에도 기자회견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스테이트먼트보다 기자회견 훨씬 더 길게 했는데 맞아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는 내렸으나 이제 노동시장은 강한 속도는 유지하고 있다. 뭐 냉각세가 있지만 강한 속도는 유지하고 있다. 이거를 유지하려고 페드가 일을 한다. 이런 설명을 하고요. 특히 노동시장에 냉각돼 있는 측면을 발견했고 그런데 노동시장이 죽지 않고 견조할 때 페드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지표로 봤을 때 다 죽어 있을 때 예. 그때 금리 인하해봤자 아무 늦죠. 소용없다. 예. 이미 튼튼하고 조금 조짐이 있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찌됐든 연준은 시장이 불안하고 뭐 고용이 좀 불안하고 이런 것들 다 인정은 하지만 그게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는 아니고 그 전에 우리가 보험성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50bp를 좀 인하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약간 주관적인 제 생각도 들어있긴 한데 네.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마지막 문장이 상당히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오. 그러니까 어떤 기자분께서 그 경기 침체로 보고 있느냐라는 아예 대놓고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경기 하강의 가능성을 지금 우리는 높게 보지 않는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라면서 두 번이나 기자회견을 강조를 마칩니다. 아, 그게 확실히 좀 뭔가 시그널을 주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빨간불이 많이 켜지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예. 이 50bp나 내린 것은 경기 침체 아닌가?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고 도망가자. 일단은 긴급 대피 이런 목적의 이제 셀링이나 매도 수가 나오는 건데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또 기자회견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하락 전환에 대해서 아직까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뭐 지표들로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의 경기 하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줄 거고 여기서 경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분명히 도움을 좀 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 올해 FOMC 2번 남았고요. 내년까지 계속 금리를 인하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부터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두 번의 FOMC 회의를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10월엔 FOMC 회의가 없고요. 그렇죠. 11월과 12월 두 번의 FOMC 회의를 남았는데 점도표상으로는 4.4%의 이제 중간값의 금리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한 두 번 더 내려야 되는 게 맞죠, 지금? 25bp 0.25%포인트씩 두 번을 내리거나 0.5%포인트 정도 한 번에 내리거나 두 번인데 이제 시장의 대세로는 두 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점이 11월에 대선이 껴있고 그러네요.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이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거취가 불투명해지죠. 파월 의장을 교체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과연 파월 의장이 이끄는 페드의 의중대로 이것이 이어질 것이냐, 그것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OMC 가기 전에 당장 내일 오늘 페드의 이 입장을 설명해 줄 게 하나 나옵니다. 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당장 이제 오늘이 19일이니까요. 당장 오늘 밤에 나오게 돼요. 그러네요. 그거를 확인하면 연준이 말한 노동시장, 고용시장의 냉각세가 맞았구나. 혹은 아니었는데 훨씬 더 크게 선제적으로 대응한 건가? 어떻게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나오게 되는 그런 시장이 되고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승리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이거 페드 입장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져가고 안정화시키면서 고용률도 같이 갈 수 있는 자기들이 말하는 리스크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시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FOMC라는 큰 뉴스 하나 넘겨가는 과정입니다. 확실하게 아직 넘긴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됐든 이 FOMC의 결과도 중요하고 50bp라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미국은 이렇게 급격하게 내리고 있는데 일본은 또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당장 내일로 알고 있습니다. BOJ 결과 오늘인가요? 내일이죠. 오늘 하고 내일 그쵸? 나옵니다. 예. 네. 그러면 또 이게 또 엔달러니 뭐 엔캐리니 뭐 이런 얘기 또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7월 말에 일본 BOJ가 금리를 인상을 단행하고 나서 이제 8월 첫째 주에 우리가 폭락장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을 당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사실은 그때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한 몫을 엄청나게 담당했다. 계속 얹어서 왔죠. 얹어서 왔다. 예. 이렇게 보는 측면이 못 가는 훨씬 클 것 같습니다. BOJ가 통화정책회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금요일 날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 20년, 30년 잃어버린 30년을 찾겠다면서 굉장히 돈을 푸는 쪽으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3월부터 일본도 미국식으로 이제 단기 금리를 조정하는 쪽으로 물가와 고용 상황을 봐서 조정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바뀌면서 지금 스탠스가 바뀌었는데 또 총재도 바뀌고 맞아요. 여러 가지가 상당히 변화되는 모습인데요. 7월에 한번 끄트머리에 올렸어요. 올렸었는데 바로 올리고자 하면은 오늘이 이제 9월 19일, 20일이 되니까 한 달 반 만에 금리를 또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일본의 물가 상황이 요지부동입니다. 딱히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잡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지표상으로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시 반에 BOJ의 통화정책 결정이 나옵니다. 네. 금리를 올릴지 동결할지 혹은 내릴지 결정하는데 그보다 3시간 전에
물가 지표가 하나 CPI가 나오거든요. 일본에서요? 일본 CPI가 20일 날 내일 오전에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보실 때 그러면은 뭐 또 금리 올릴 수도 있겠나라고 보시지만 예. 사실은 시중에서는 어렵다라고 보는 편이 큽니다. 왜냐하면 20일 내일 통화정책회의가 있지만 바로 다음 주 금요일 날 여당인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총리가 되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부담스러운 정책 결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앞에서 올렸던 금리 인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테스트할 겸 정치적인 부담도 덜 겸 뭐 니혼게이자의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 언론들은 이번에는 동결을 다수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네요. 이렇게 급격하게 50bp 내린 상황에서 일본이 또 금리를 올리면 이것도 격차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본에 큰 뉴스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부터 계속 또 시장은 또 열릴 테니까 뉴욕 증시 전망 뭐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뭐 제가 증시가 어떻게 될지까지 자세하게 전망하자면 그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렇죠. 일이 당연히 될 수 있고 제가 이번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나왔던 두 분의 유명 인사분의 말을 좀 전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일단 레이 달리오라는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예. 이분께서 이번에 연준의 조치는 장기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채권 금리에도 반영이 돼 있듯이 모두가 알고 있던 그런 이벤트였다. 이런 설명이고요. 그러네요. 네, 제이미 다이먼 JP모 회장이죠. 예. 네,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다. 실물 경제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기업 상황과 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만큼 금리 결정에 너무 단기적으로 휘둘리지 말자. 이런 뜻에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기사를 보다가 워렌 버핏 회장은 뭐 금리에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기업의 주가 가격만 오면 사는 거지 뭐 연준이 무슨 짓을 하든 난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의 50bp 이슈를 시장이 잘 녹여서 받아들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 경제TV 오진석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흐름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브리핑 서울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우리는 불확실함이라는 그 키워드를 안고 계속해서 연휴를 보냈지만 뉴욕 증시 안에서는 금리 인하 폭을 고심했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는 우리가 쉬는 동안에 잘 가줬습니다. 결국 마침내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조금 전 연준이 0.5%포인트의 빅컷이 단행을 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부터 계속 전해지고 있죠. 이에 대한 고민이 치열하게 계속해서 좀 이어졌었습니다.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 그 막판의 논쟁 끝에 11대 1로 0.5%포인트로 결정이 났고요.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1%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앞으로의 11월, 12월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죠. 일단은 시장은 이를 어떻게 해석을 해내고 또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소화를 해내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자, 조금 멀기는 한데요. 지난 금요일 시장부터 좀 짧게 점검을 해볼게요.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면서 선방을 해줬습니다. 코스피가 2570선 위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730선 지금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금요일에는 11원 넘게 급락을 하는 모습 1330원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아무래도 금리 슈퍼 위크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환율의 흐름이 정말 중요하겠고요.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8월부터 계속해서 팔자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금요일에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무려 1조 가까이 던졌습니다. 물론 반도체 중심으로 물량이 크게 빠져나왔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직전일에 엔비디아가 HBM 수요는 폭발적이라면서 반도체 달래기에 나섰었지만 하루짜리였을까요? 급락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 가까이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었고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그 우려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너나 할 것 없이 디램 가격이 꺾이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 부진
부분인 우려가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모건 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잠시 후에 반도체 점검 받아봐야 되겠고요. 알테오젠 너무 좋죠. 지난주 내내 그러니까 5거래일 연속적으로 이번 주 올랐습니다. 그만큼 바이오주들의 약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금리 인하 나왔잖아요. 성장주의 대표주자 바이오 더 갈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될 것인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은 3.5% 하락. 다만 키움증권에서 TP 목표 주가 50만 원으로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반대 행보를 보였었고요. 일정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FOMC 0.5%포인트의 금리 인하 단행이 됐고요. 지금 19일부터 22일까지는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주들의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짚어보셔야 되겠고요.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내일 발표가 됩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동결일 것인가 혹은 금리 인하는 아니겠죠. 어떤 흐름이 나와질지도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아무래도 시장 안의 화두는 엔화이기 때문에 슈퍼 엔저가 막을 내리는 이 시점에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그 공포가 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란은행의 통화정책회의도 내일 현지 시간으로는 19일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분기 실적 발표가 27일에 있습니다. 디램 관련해서 우려가 많은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나침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테고요. 그리고 9월의 일정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대왕고래 2차 로드쇼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식은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좀 나와주는 구간이어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보핏까지 기대가 되면서 최근 로봇주들이 달려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Y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결국에 0.5%포인트의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시장이 이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내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 포인트,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네. 바이오로 눈길을 줘야 될까? 바이오주 있으니 마음이 편한 이렇게 키워드 달려 있는데 지금 바이오주 없으면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일단 뭐 올해는 바이오가 지금 원래 이 시기는 조금 여름에는 바이오가 좀 안 좋은 시기인데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좋죠. 시기가 이제 또 금리 인하 시기도 같이 맞물려 있고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이라는 스타 종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사실 알테오젠 유한양행이 이제 시장을 끌고 가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받쳐주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바이오주는 없으시면 좀 편입을 좀 해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옥석은 고르셔야 됩니다. 바이오주 안에 보면 네. 이제 막 스타트했다거나 이제 뭐 기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좀 보시고 물론 이제 그게 알아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좀 해주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작은 종목들이라든지 너무 이제 테마성 종목들은 좀 안 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이름을 좀 들어본 회사들 중심으로 하시고, 뒤에 나와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 핫한 종목들이 보면 유한양행과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협업을 하는 종목들,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라인업을 좀 잡아보시면, 그럼 좀 작은 종목들 중에서도 유한양행과 협업을 한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조금 더 이제 고르시기가 편할 텐데 네. 그렇게 보면 한 10개 정도밖에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은 종목은 해봐야. 근데 그 안에서 본인이 편하신 종목으로 이제 하시는 게 좋고요. 모르시면 편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하셔도 되고. 네. 예,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도 잘 모르면 그 두 종목만 얘기하죠. 예.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그래도 재미있게 하시려고 하면 뭐 저는 대웅제약이나 녹십자, 종근당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생각보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도 지금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좋아하는 종목은 그래도 이제 바이오테크 회사들이죠. 그래서 예.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리가켄 바이오 뭐 그 외에 이제 유한양이 이제 한번 시세를 줬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여전히 뭐 다른 종목들도 그 유한양과 같이 이제 진행을 했던 오스코텍도
사실은 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유한양이 시세를 줬는데 오스코텍은 시세를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유한양행이 이제 렉나자에 대한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오스코텍이 한 2조 정도를 보는데, 그러니까 오스코텍의 지분 가치를. 근데 지금 오스코텍이 한 1조 5천억 정도밖에 안 하니까 1조 5천억이 안 되거든요, 지금 시총이. 그러면 조금 더 업사이드가 남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입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가능한데 좀 네. 들어본 기업으로 그러니까 그쵸. 어느 정도 시총이 좀 크게 잡혀 있는 기업 쪽으로는 안전한데 그 밖에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관점이신 거죠? 이제 왜냐하면 바이오텍이 지금은 이제 될 때는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유한양 렉나자가 지금 그렇게 미국에서 승인을 받는 데까지 10년 걸렸습니다. 되게 오래 예, 걸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레이저티닙이라는 물질 자체가 10년 만에 이제 FDA에서 이제 1차 치료제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벽을 많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 회사마다 뭐가 중점적인지 투자 포인트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CDMO 기업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일까 싶긴 한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 결정이 났고 그렇다 보면 바이오주 다시 한번 시작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다가 미국 하원에서 이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일단 뭐 이미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생물보안법도 이미 통과를 했죠. 그래서 네. 이제 상원 통과 남아 있는데 하원에서 너무 압도적으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예. 상원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고요. 그러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ST팜, 그다음에 뭐 바이넥스까지도 다 좋게 볼 수 있는데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도 최근에는 본인들의 약에 대한 CMO, CDMO 이런 걸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제 본인들이 개발한 걸 중심으로 약을 만들다가 예. 이제 외부 것도 받아들인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지금 공장을 계속 지어서 물량을 확보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캐파를 증설을 계속 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한계가 있겠죠. 예, 이게 이제 뭐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로의 이제 그 물량이 몰리면 조금 작은 물량들은 아마 하청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은 CMO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지금 그 관심을 좀 두실 필요가 있는데 그건 아마 종목들이 앞으로 좀 나올 텐데 아직은 좀 말씀드리기 너무 좀 작은 종목들이 많고 오히려 지금은 한 바이넥스 정도가 아마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네. 지금 이제 그 보안법 이슈 끝나고 나서는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중장기로는 뭐 편하게 투자하실 거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시는 게 근데 이제 업사이드는 한 20% 정도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지금 자리에서 룸은 한 20% 살펴보면서 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싼 반응 괜찮은 가격대라고 말씀 주신 거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대표님 반도체 팔고 바이오로 넘어가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세요? 뭐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반도체도 근데 언제 뜰지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 아 그래요? 뭐 지금 JP 그러니까 그 모건 스탠리에서 좀 너무 후려치고 있죠 우리나라 거를. 그렇죠. 지금 SK 하이닉스 26만 원에서 12만 원이면 절반 이상으로 그쵸. 목표가를 내렸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목표가를 한참 60불대로 낮췄는데 네. 안 빠지죠 60불대로.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고 그럼 지금 자리 바이오 탑픽이라면 어떤 종목 바라보시겠어요? 지금은 조금 뭐 다들 아는 종목들 말씀드리기 그래서 새로운 종목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네. 지아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총은 한 5천억 정도, 6천억 정도 하는 종목인데 네. 지금 12,000원대고 최근에 14,000원 한번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저는 한 16,000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가지 않겠나 단기적으로. 여기는 지금 최근 유한양인과 알레르기 치료제 관련돼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면역 관련된 거에 굉장히 이제 잘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관련돼서도 머크의 키트루다와 같이 지금 병용으로 다시 또 임상을 그쪽에서 머크에서 제안을 해서 네.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술 수출을 안 하고 같이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나중에 기술 수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주가가 시세를 좀 보이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유한양인과 진행하는 면역 알레르기 치료제뿐만 아니라 머크와의 그 협업 관련돼서 네.
기사가 나올 때마다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제약바이오와 대비했을 때 많이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1년으로 봤을 때 11%의 하락이 지금 놓여 있는 그렇죠. 구간이고 3개월로 봤을 때는 꽤나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목표 주가 그럼 어디로 바라볼까요? 한 16,000원? 16,000원 정도까지는 예, 한번 단기적으로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16,000원, 손절가 11,000원으로 탑픽 GI 이노베이션 받아봤습니다. 자, 반도체 급해요. 반도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도체 다시 한번 연말 안에 반등 여력 한 번이라도 나와줄 것인가? 지금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건 스탠리는 공격적으로 하향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경기 침체를 반영한 거냐 안 한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금리 인하 빅컷을 결정할 때 보면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실업률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내려오고 실업 고용 상태가 빠르게 좀 안 좋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내렸다. 그다음에 선제적인 대응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경기 둔화 정도의 시그널만 나와도 반도체는 반등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 거는 사람들이 보도를 안 하는데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하이닉스 TP 29만 원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쓴다고 해서 같이 따라 쓰는 게 아니라 모건 스탠리의 뷰가 있고 골드만삭스의 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뷰는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재미는 없을 것 같고 연말까지. 지금은 반등 정도 바닥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네. 3분기 27일 날 아까 이제 여기 보여주신 것처럼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는 여전히 있어서 이번 달은 반도체는 재미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았을까? 더 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방금 마이크론 말씀 주신 김에 조금 더 뜯어보면 결국엔 디램 가격의 하락이 그렇죠. 반도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BNP 파리바에서 좀 SK 하이닉스 이야기도 나왔었고 모건 스탠리는 또 뭐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 목소리 그렇죠. 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이크론 쪽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매수에서 매도 두 단계 등급을 낮췄다라는 부분에는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기도 해서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기 이제 올릴 때 반도체를 올렸을 때 논리는 성장 섹터라고 해서 올린 거죠.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시클리컬로. 경기 민감으로 내리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사업은 좋은 건 알겠는데 HBM이 좋은 건 알겠는데 니네 매출의 대부분인 지금 디램과 랜드가 생각보다 빨리 안 올라온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논리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에 대한 IT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까지 붙으면서 사실은 디램 가격도 좀 요즘에 빠지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더 뷰가 안 좋아진 건데 사실은 기대감이 너무 컸던 부분들이 이게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눈높이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죠. 3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예전에 높았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건데 이 내려온 거보다 나중에 실적이 더 잘 나온다라고 하면 또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게 조정의 빌미로 이런 이제 스토리를 썼다가 생각보다 가이던스를 내렸는데 그 내린 거보다 좋게 나온다. 네. 그러면 또 시장은 반응을 또 거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지금 그 모건 스탠리라든지 BNP 파리바에 대한 그 의견들 약간 극단적으로 좀 의견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럼 그래서 SK 저는 여전히 SK 하이닉스 좋게 네.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15만 원대를 이제 16만 원을 깨면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는. 15만 원 깨졌을 때요. 아니 16만 원 깨지면 15만 원 깨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럼 15만 원 선에서는 좀 강력 매수로 그쵸. 좀 봐야 되겠네요. SK 하이닉스 안 그래도 질문 드려보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12만 원 목표 주가는 좀 극단적으로 나온 거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게 이제 뭐 마이크론도 65불 뭐 이렇게 내렸는데 67불인가로 내린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안 가죠 그렇게 주가가. 그렇죠. 80불 때 계속 유지하고 있죠. 80불, 90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던진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답은 아니고요. 본인들의 뷰를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 사항으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인텔 파운드리 분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거 삼성한테 호재다, 아니다, 뭐 목소리 분분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인텔은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줄 거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인텔이 아직은 위협적이진 않다. 근데 삼성도 TSMC한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삼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이 뭐 반사 이익 이런 거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이 실제로 빅파마, 빅테크들의 수주를 좀 받아야 됩니다. 네. 예, 그게 이제 가장 우선시 돼야 되겠죠. 결국에 그럼 탑픽은 하이닉스로 주실 지금은 건가요? 하이닉스가 더 뭐 매매하시기도 뭐 빠지면 뭐 한 탄력성도 훨씬 더 좋으니까 대신에 하락할 때는 더 많이 하락합니다. 그렇죠. 하락폭이 지난 금요일에도 크더라고요. 하락과 상승폭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하이닉스가 더 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가 매수도 사실은 하이닉스가 더 낫다라고 보는데 그만큼 이제 상승 탄력도 생각보다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래도 HBM을 유일하게 제일 잘 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20만 원까지만 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네. 한 18에서 19 정도 가면 한번 정리하고 또 이제 빠지면 사고 이런 박스권 트레이딩을 당분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은 SK 하이닉스 받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시장 전략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결국에 오늘장 그리고 내일 이번 주가 굉장히 짧잖아요. 어떻게 좀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오늘 생각보다 시장은 좋을 걸로 보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 일시적으로 이제 뭐 그 금리 앞으로 중립 금리 예. 기기를 약간 좀 높게 잡아서 하락 실망해서 빠졌다고 하는데 뭐 핑계를 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야간 선물은 다시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빅컷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마 한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0.6%에서 7%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망까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좀 흘러갈 것으로 봐주셨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종목 3픽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목요일에 함께하는 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 모셔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연휴가 지나가고 첫 개장인데 또 FOMC가 있어서 좀 골치가 좀 아픈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픽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블루엠텍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블루엠텍 비만 치료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또 위고비가 들어오는 게 정말 머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 모멘텀일까요? 어떤 배경에서 이 종목 픽해 주셨을까요? 네, 그 모멘텀도 맞고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바이오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더 부각될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도입을 했는데 이번 FOMC에서 빅컷을 했고 점도표 상으로 앞으로 추가 50bp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들. 지금 50bp를 한 번에 인하를 하느냐 혹은 올해 25bp씩 두 번 인하를 하느냐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한 번 인하를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또 금리 인하 수혜주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관련 종목군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10월에 위고비가 한국에 상륙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비급여이고 한 달 사용 금액이 약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잘 팔리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 일주일 전까지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점에 있어서 현재 화제에 있었고 그리고 또 계속 이슈가 될 수가 있는 블루엠텍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요. 현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국내 유통
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현재 삭센다를 국내 유통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했을 때 약 30% 정도 증가한 매출 1,500억 원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지금 백신 쪽에 대해서도 추가 유통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혹은 대형 병원에 대해서도 입찰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도 또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가야 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블루엠텍 말씀해 주신 대로 크게 두 가지 모멘텀이네요.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이제 다음 달에 들어오게 되는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에는 역시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이 중에서 공통점을 두 가지 뽑아주신 게 결국에는 블루엠텍으로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블루엠텍 이 종목 최근에 또 급등을 좀 했었고 계속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차트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상승 한번 했다가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오늘 시초가에 접근을 하지만 약간은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가정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6,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000원 라인대를 설정을 해드릴게요. 21,000원 라인대가 현재 20일 이평선에서 며칠 뒤에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 라인대이다 보니까 20일 이평선 그 아래까지 조금 더 뚫고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약간의 비중 조절을 통해서 현금을 마련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마련하는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블루엠텍 저도 최근에 좀 본 적이 있는데 조금 횡보를 하다가 한 번씩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시초가 진입하더라도 조금 눌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21,000원으로 단기 전략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김시은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의 픽도 오늘은 저도 바이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과연 시장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눌릴 것인지 이 부분들이 고민이 돼서 결국 그런 고민의 끝에는 바이오 그리고 또 가장 좀 강한 종목 그래서 알테오젠으로 정해봤습니다. 알테오젠 뭐 아시는 것처럼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죠. 이게 뭐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모멘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강력하다고 보여지고요. 덕분에 코스닥 시가총액 1위 대장주까지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휴에 들어가 있던 사이에 에스모라고 해서 유럽에서 이제 바이오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나 찾아보다 보니까 그 머크의 키트루다가 3중 음성 유방암에 대한 어떤 효과를 확인을 받았다는 그런 뉴스도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키트루다 SC 제형에 도움이 되는 알테오젠의 수혜도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4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AI의 픽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겠죠. AI는 오늘 이 시장에서 어떤 대안을 좀 준비해 줄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네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FOMC 여파 때문인지 하락으로 전환이 됐어. 그래도 금리는 50bp 인하가 됐는데 이럴 때 코스피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한 종목만 추천해줘. 과연 이렇게 고민될 때는 어떤 종목? FOMC 이후 금리 인하에도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전환되었으니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KTNG 같은 고배당주를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방어주가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럴 때는 고배당주 KTNG를 추천한다. 사실은 추석이 지나고 나면 조금은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이 되면서 이제는 좀 코스피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일단 하락으로 방향을 좀 잡았고요.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는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향성이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확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아직까지 좀 더 고배당주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이었네요. KTNG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3픽 블루엠텍, 알테오젠, KTNG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투자의 맛 함께하겠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웠죠. 네. 어떻게 이렇게 더울까 싶을 네. 정도로 계속해서 그 폭염이 이어졌는데 우리 시장은 과연 또 어떠한 날씨를 보여줄지가 궁금합니다. 네, 간밤에 결국 0.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시장이 해석을 해낼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다들 50pp 정도 인하를 하면은 네. 이게 시장의 지수들 다 상승을 좀 하면서 좀 기분 좋은 출발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나중에 지수들은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하락 반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은 투자가분들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연준이 50bp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의 변수들까지 다 발표를 한 거 보면은 시장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주었다. 네. 하지만 이미 시장이 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어갖고 아마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돼서 매크로 환경이 좀 더 좋게 변화되는 부분은 한 시간을 좀 한 며칠 좀 두고 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제 같은 경우 50bp 비컷으로 겨우 기준금리가 5%까지 이제 떨어졌고요. 이건 2023년 7월 5.5%로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에 이제 처음 인하고요. 시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 방어에 따른 금리 인하 단행으로 인식을 하는데 저는 경기 안정에서 시장의 또 불균형을 해소하는 측면이 더 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해석으로 좀 전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런 이유로 본다면 점도표를 한번 먼저 볼게요. 점도표 보면은 사실 지난번 6월 달에는 5.125%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4.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연말까지 한 번 더 50bp, 그러니까 50bp 정도죠. 네. 두 번이 될 수 있든 한 번이 될 수 있든 더 이제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2025년도 말까지는 3.4%까지 점도표를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원하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금리가 인하되는 모습을 아마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연말까지 기존에 2.1%였는데 2%로 약간 하향 조정을 했어요. 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3%로 낮췄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됐고요. 반면에 실업률 전망치를 기존의 4.0%에서 연말까지 4.4% 좀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저 고용 쪽에서 조금 연준도 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경기 둔화 때문에 금리를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치만 놓고 본다면은 이 정도 상황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이미 연준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우리 필립스 곡선이죠. 실업률하고 이쪽에 인플레이션 놓고 봤을 때 최적의 조합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과거에는 인플레이션 1%에 그다음에 이제 고용률 한 실업률 5%를 봤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2%에 실업률 4%대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고물가를 인정을 하고 대신에 실업률 쪽에서는 이제 투자라든지 아니면 정부 지출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사실 이것은 저희 봤을 때는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라기보다는 경기를 좀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네. 결국은 금리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인식이 좀 바뀌면은 시장에서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한다 이런 측면에서 간다 보면은 아마 시장이 다시 이제 이때 가서 재평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다 말씀 주셨는데 뭐 그렇다면 11월, 12월 0.25% 포인트씩이거나 아니면 뭐 0.5% 네. 한 번 더 세게 해줄 수도 한 차례 있고. 좀 더 네. 강하게 나올 네. 수도 있고요. 시장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봐주셨는데 다만 시장에 적용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봐주신 거고 그러면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좀 바라보고 있던 변수들은 다 나왔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있을까요? 조금 남아 있습니다. 변수가 조금 더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좀 근데 일단 인플레이션 논쟁은 사실상 종결이 됐어요. 네. 뭐 개인 소비 이제 PC라든지 아니면 이제 CPI 같은 경우 거의 다 2%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연준의 목표치에 들어와 있고요. 대신에 노동시장이 이제 한쪽에서는 붕괴가 되는 게 아니냐. 실업률이 뭐 4.4%까지 전망하면 이거 붕괴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붕괴라기보다는 4% 이내 안에만 움직여준다 그러면은 노동시장이 둔화되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은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물가의 시대는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실업률 쪽인데 이 부분만 좀 관리가 잘 된다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다른 것보다 이쪽 고용 쪽에 아마 당분간 이제 지표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알에 대한 공포가 이제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네. 가장 큰 게 저희가 경제 성장률을 볼 때 생산과 소비라는 이제 이 컨섬션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 지출이라든지 인베스트먼트 투자라는 부분인데 지금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이 정부 지출 부분은 사실 우려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비와 생산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그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하락되고 기준금리가 내렸으니까 과연 소비하고 생산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시장의 알에 대한 공포가 이제 완화가 되고 또 해소가 되느냐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높아질 건가 이것을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더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지 않을까. 그래서 변수는 결국 고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라든지 생산 이 부분을 좀 계속 저희가 지켜보면서 약간 테일 리스크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의 변수가 조금 남아있긴 한 부분, 그 부분의 중심에는 이제 고용이 있는 거고요. 생산과 소비 지표 줄줄이 나올 데이터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말씀 주셨듯이 이제 아래 공포,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국내 증시 안에서는 그럼 오늘 같은 그 흐름은 아무래도 좀 호재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금리를 내린 것은 미국이거든요. 미국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오늘 같은 이제 상황은 민감도 국내 증시가 민감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물론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같이 내려줘야 사실 전반적인 국내의 변수에 따라서 이제 국내 업종들이 호재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미국만 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국은행이 지금 뭐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금 10월 11일하고 11월 28일 두 번 남아 있거든요. 이때 최소한 기준금리를 한 번이라도 내려줘야 그래야 향후 이제 오늘 같은 이제 미국의 50bp 비컷이 향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근데 국내는 사실 조금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지금은 네. 이미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듯이 높아진 가계부채, 뭐 거의 GDP 대비 지금 103%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정부 부채도 높고 여기다가 금융권의 부동산 부실 대출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과연 10월 달, 11월 달에 금리를 할 수 있을까 약간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에는 좀 민감도가 좀 떨어지게 덜 반영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국내 같은 경우에 일단은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따른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수혜주들이죠. AI 산업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제약 바이오 쪽은 저희가 충분히 봐야 되는데 문제는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업종 종목보다는 예.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그런 종목을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은 신재생 에너지도 뭐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예를 든다면요. 아니면은 태양광 같은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도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아서 제약을 팔고 있는 이제 몇몇 업종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좀 먼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요. 한국은행이 이제 동조화돼서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해줘야 어느 정도 국내 증시 안에도 좀 제대로 훈풍이 받아 들여올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오히려 좀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 주셨듯이 미국 쪽으로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을 봐야 될 텐데 업종별로 좀 세분화해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일단 뭐 AI 관련주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반도체는 지금 미국도 지금 AI 반도체 쪽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 뭐 국내 반도체는 조금 더 조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품이거든요. 네. AI 반도체 부품을 주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AI 관련주 중에 그동안 못 오른 쪽이 이제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온디바이스 제품들 최근에 그쵸? 올라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로보틱스까지 같은 AI 바운더리에 있지만은 그동안 못 올랐던 업종들 한번 보는 게 어떻겠나. 네. 이렇게 지금 첫 번째로 한번 보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저희가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사실은요. 마찬가지로 저는 2차 전지가 이제 펀드멘탈은 아니고 매크로 상황이 좀 변수가 좀 안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소에너지 이런 쪽으로 한번 저희 이제 업종들이 미국에 수출을 또 많이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제약바이오도 사실 지금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출을 하고 저희가 제품을 판매하는 데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알테오젠 그다음에 유한양의 SK 바이오팜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이런 종목들을 우선순위로 네.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당장에 이제 우리가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린 거기 때문에 국내 어떤 매크로 환경이 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가장 큰 게 이제 원화 강세가 갈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감안한다면 이제 저희들이 여행이라든지 항공, 그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쪽은 꾸준히 소비재 쪽은 이제 끌고 가셔야 될 것 같다. 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제 계속 움직일 거기 때문에 방산 쪽도 한번 계속 보셔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IT라든지 AI에 관련된 데서는 저가 매수, 안 올랐기 때문에 저가 매수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약간 방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업종들은 그동안 못 올랐고 이번에 금리 혜택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골라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전략을 갖고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쪽과 네. 시장 안에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쪽 이렇게 그렇죠. 양분해서 가져가자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반도체 눌림은 더 나올 수 있고 안 올라간 쪽, 덜 올라간 쪽으로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네. 그리고 로보틱스, 뭐 2차 전지, 수소, 태양광 이쪽 좋고 방사는 해지 전략으로 좀 그렇죠. 네, 계속해서 맞습니다. 끌고 가는 네. 그리고 소비재까지 살펴보자. 원달러 환율 이야기도 말씀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서 포트 구성을 또 다시 한번 재편해 봐야 되고요. 앞서 반도체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반도체는 이제 상승 반전은 나올 여력이 좀 없다고 평가하세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저는 시장에서는 AI 과잉 생산론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그렇죠. 크다. 공급이 크다. 수요에 비해서. 근데 사실 그 부분들은 이미 이제 한 8월 달, 9월 달 들어오면서 네. 지속적으로 미국에 있는 이제 AI 종목들이죠. 그 매출을 다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이에요. 예. 그런데 가이던스도 제가 봤을 때는 한 8% 이상 4분기를 더 높여 잡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투자가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미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고평가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은 다시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4분기 가이던스 보시면은 3분기보다 한 7에서 8% 이상 더 상향 가이던스를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4분기 때 이제 쇼핑 시즌에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AI 온디바이스 제품, 가전제품 쪽도 이렇게 되면은 AI 반도체, HBM뿐만 아니라 일반 D램이라든지 뭐 DDR5, DDR6까지도 계속 요즘 가격이 약간 상향 추세거든요.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일단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지 펀더멘탈이 조정을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조정이 받고 항상 그 저평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들어오면은 다시 시장에서 모멘텀을 갖고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 과잉 생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되는 게 AI 산업에서 AI 산업은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는 초기 단계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봐야지 단기적으로는 수요 공급이 약간 틀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수요는 꾸준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은 과잉 생산률을 지금 얘기한 것은 너무 시기상조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IT 특히 이제 반도체 종목을 국내에서는 이 종목을 이제 버려야 되느냐 이거보다는 저평가돼서 어느 정도 조정이 받으면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분할 매수라든지 저평가된 종목도 좀 매수해놓고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지금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네요. 네. 오히려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의 놓여 있는 그 반도체주들을 매수해야 될 때라고 봐주신 거고 젠슨왕 CEO가 말했듯이 이제 HBM 수요는 폭발적, 이를 방증하듯 계속해서 좀 수요는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지금 당장의 반도체는 눌림이라고 말씀 주셨듯이 그럼 반도체를 대신해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는 또 뭐가 있다고 바라보세요? 일단은 뭐 아까 방금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를 끌고 와야 된다. 결국 이제 미국은 먼저 내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도 조만간 뭐 정치권에 워낙 압력이 거세니까 11월 달이든 10월 달이든 한 번에 내릴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본의 요즘 얘기가 이제 그 마트에 가면은 쌀이 없습니다. 왜요? 이제 생산량에 비해서 지금 소비가 너무 많은 거죠. 네. 특히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그래서 저희 이제 친척도 이제 거기 있는데 통화를 하니까 마트에 쌀이 없대요. 지금 진짜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그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지금 2%대까지 왔어요. 일본도 결국 일본인데 기준금리를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매크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안에서는 반도체를 뺀 다른 종목들, 저평가된 종목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저희가 봐야 될 게 이제 일단 제약바이오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 이번 정부에서는 좀 많이 눌려 있지만은 요 부분들이 좀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금리 수혜에 따라서 좀 크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방산 쪽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금리 이제 환율이 이제 떨어지니까 워낙 강세죠. 이런 부분들 쪽에서 소외주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연말까지는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쪽에서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포트에 대해서 좀 파헤쳐봤고요. 지금 자리에서 그럼 밸류업 관련주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시장 자체에 거래 대금이 메말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원체 이제 긴 연휴를 앞뒀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도 컸을 텐데 밸류업 지수 공개가 된다면 다시 한번 밸류업주들이 달려줄 것인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밸류업이 지금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일단은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이제 나옵니다. 23일이죠. 네, 23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니까 지수를 구성한 게 현금 배당에 중점을 두고 지수를 구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럼 기존의 배당주 펀드 아니면 배당주 ETF가 차이점이 불명확해졌죠. 이게 지금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은행주, 통신주, 지주사 관련 대형주들이 편향적으로 편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물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갖고 종목을 끌어들이는 건 맞는데 과연 이게 지수로서 어떻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는 퀘스천 마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마 KRX에서 나온 이것이 이제 펀드라든지 ETF로 일단 출시가 됐을 경우에는 결국 투자가 결국은 기관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개인 쪽이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 해당 밸류업이 시장을 끌어올리기는 지금 제한적이다.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라든지 다른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밸류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 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연휴 끝난 이 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7월에는 손 뻗으면 코스피 3,000 닿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서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체크하세요? 일단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도 이제 금리 인하를 내린다 그러면은 매크로 환경들이 되게 안정화되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이 당장 그 매크로 환경이 안정화되는 것을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시장에 계속 반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금리를 뭐 50bp 한 번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말까지 계속 통화 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간다라고 보면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주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시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좀 기대를 하면서 네.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일단 오늘장은 좀 괜찮을까요? 오늘 내일 이틀이요? 오늘 내일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좀 전 조정이 갈 것 같아요. 아, 미국하고. 조금은 조정. 예, 왜냐하면 이미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추석 전에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아마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빠지지도 않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민감들은 좀 적게 나올 수 네, 있다. 네.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제한적인 움직임 네. 보여줄 거다. 엄청난 상승, 엄청난 하락보다는 네. 일단은 어떻게 소화를 해내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를 염두하면서 오늘 내일은 조금은 미지근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진짜 디데이였었죠.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고요. 이를 시장은 어떻게 또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와 설렘 그리고 우려 속에서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 2부에서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